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핫한 영화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정지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네, 힘드네요, 정말. 어떻게 저녁에 에어컨 켜고 주무세요? 아, 혹시 뭐 사고라도 날까 켜놓고는 못 자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열을 식힌 뒤에 조금 어떻게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네. 배 감독님은 어떻게? 저 타이머로 맞춰놓고 자는데 깨지 않아요, 그러면? 꺼지면 깨더라고 이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타이머가 왔다 갔다 해요. 고장나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다시 꺼지고 막 이래. 그래서 인공지능 더위를 먹은 것이 네, 약간 리모컨이 고장났나? 그러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날씨가 빨리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니까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느라고 잠을 자꾸 설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녹음하고 있는 오늘 또 역대 최고 서울 기온 갱신했던데요. 너무 더워서 오전에는 잘 못 나와 있어요. 네, 스타벅스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간 게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스타벅스로 아침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와, 그 모든 자리에 네. 하나씩 다 앉아 있어요. 새까맣게 쫙 하나씩. 이야, 깜짝 놀랐어요. 다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예전에 진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은행 가 있고 막. 나 어릴 때 막 뛰놀다가. 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은행 대합실 앉아있다 오고 이랬는데. 나 은행을 안 갔어. 은행을 안 갔어. 왜 동네 약간 옛날 시장 옆에 왜 조그만 새마을 금고 뭐 이렇게 조그만 은행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은행이 없었어. 없었구나. 내가 시골 살아가지고. 그렇구나. 은행이 없었어. 아, 그렇구나. 농협. 그렇지. 은행 정도 있는데 살려면 읍내에 살아야 되는데. 읍내네. 그렇구나. 네. 은행이 제일 싫어해. 내 기억에 은행이 제일 시원했던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뭐 더위에 잘들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극장에 사람이 그래서 많은가 싶기도 하고, 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수기라고 그렇죠. 하는 게 한여름 무더운 여름이 보통 성수기니까 극장 가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번 영화도 고레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 네. 극장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심야에 보러 갔는데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오전 타임에 보러 갔는데, 많이 찾더라고요. 개봉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었다고 뉴스가 났었던데. 네.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치면. 워낙 또 감독님 국내 팬들이 많아서 또 아마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네. 또 가족 영화고 하니까 지난번에 세 번째 살인은 이게 좀 주저주저 하다가 못 본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가족 오늘 좀 해드릴 텐데 샵 리프터스입니다. 어느 가족 영재는 그 이제 도둑들 121분이 고 15세 관람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7월 26일 날 개봉했고요. 릴리 프랭키, 안도 사쿠라, 마우츠카 마유, 키키키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고 네. 117개 스크린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오늘 지나면 5만 명 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71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죠. 아주 담백하게 황금 종려상 수상작 이렇게 하고 시작하던데. 그러니까요. 야, 다른 말이 필요 없네.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띠고 이렇게 까만색에 딱. 부럽다. 수식어가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줄거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 같은 사람들 사이에 맞지 않아요? 네. 꼬마 여자아이가 들어오고 그 여자아이가 도둑질을 배우고 결국 그 도둑질 때문에 난리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비키 가족이라고 원래는 일본 원제는 그렇던데 만비키가 약간 뭐 점도둑 뭐 이런 걸 말하는 단어더라고요. 도둑질, 점도둑. 그래서 그걸 듣고 들어본 적이 있은 후에 영화를 봐서 그런지 대사로도 나오더라고요.
도둑질을 뭐 가르쳐줘야 하는데 만비키. 그러니까 원래 제목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좀 도둑 가족이라고 했으면 너무 코미디로 비춰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영화관을 나설 때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느낌을 한마디씩 어떠셨어요, 네. 평론가님? 역시 감독님 영화답다라고 느끼면서도 감독님에게 무슨 일이? 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감독에게 무슨 일이? 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 궁금증이 약간 이번 영화에서 사실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장면들이 좀 보여서요. 특히 이제 가족 구성이 되는 방식 같은 거나 아니면 특정 장면에서 감독님의 전작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있어서 이것은 감독님에게 어떤 좀 변화의 조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배 감독님은 영화 딱 보고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무더웠어요. 아, 진짜. 심야를 보고 나왔거든요. 2시 40분쯤 끝났는데. 근데 무덥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날씨가 정말 그때도 더웠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 컷이 일단은 그냥 제일 최신 기억이잖아요. 걔가 그렇게 서 있는데, 저도 덥더라고요. 쟤는 어떡하나. 그늘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그냥 한 몇 분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극장을 딱 나서면서 네. 숙제한 느낌. 그거 알아요? 숙제요? 숙제. 네. 숙제를 끝냈을 때 그 느낌. 숙제했다.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숙제를 했으나 아무 일,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숙제하기까지의 그 하기 싫은 느낌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막 했는데 숙제를 딱 끝냈을 때 느낌. 뿌듯하고. 숙제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숙제 같은 느낌이셨어요? 저는 좀 돼요.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좋아하고, 제가 이제 성장 영화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숙제하는 느낌이야. 숙제를 했을 때 그 뿌듯함, 보람차고 이렇게 좋은데, 숙제 하기 싫잖아. 숙제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극장 개봉을 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첫 주에 본 것 같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주저하게 되는, 약간, 첫 주에 딱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조건 첫 주에 보긴 하는데, 그래서 못 본 영화가 있어요. 세 번째 살인. 첫 주 지나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묶어야 돼요. 영화를 볼 때. 제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멈출 수 있는 환경에서 영화를 보면 한 번에 잘못 보는 것 같아. 보다 자꾸 뭘 하게 돼.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영화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보고 나서 좋고 충분히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보는 게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시간 무방비로 제가 봐야 되니까. 네. 보고 나오면 참 좋은데, 보기까지가 조금 쉽지 않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고 나서도 막 되게 힘든 영화들, 제가 정말 못 보는 영화를 잘 보는 관객 친구들이 있는데, 고어한 영화나 진짜 너무 빡센 스릴러나 호러 뭐 이런 거 잘 보는데.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던가 무겁다고 못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진 않는 거지. 몰입이 딱 되는데 보고 나면 너무 이 잔상이 남는 게 힘들어서 못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잔잔한 가족 드라마다 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고. 평론가들의 평점은 뭐 나쁠 수가 없잖아요. 다 상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참 물어봅시다. 평론가들은 그 평점을 할 때 영향이 있겠죠? 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을 받았는데 별로야. 2개 반, 2개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근데 왜 안 줘, 사람들은? 영화가 좋았나 아니면 보죠. 준 것만 올려져 있는 거 아니야? 많이 준 것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전부 다 좋아요. 4개 이상씩. 4개 이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4개가 없고, 박평식 4개, 나누며 보듬는 삶, 고레다 가족영화의 정점, 이로 남겼고, 이용철 씨가 4개, 아무도 모른다 챕터 2, 이화정 씨도 4개, 고레다 가족 집대성, 냉정한 시선으로 끌어모은 온기, 송영국 씨가 4개 반, 비수 같은 따뜻함과 서늘한 어루만짐, 그 결정판. 이동진 평론가는 4개 반 주셨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가족영화의 집대성, 그 따스한 빛과 스산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함께 담겼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네. 뭐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받을 만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뭐 가족 영화기도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정평께서 네. 소개해 주신 대로, 네. 원래 혈연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에 대한 얘기다. 요 정도 이제 운을 떼주셔서, 네. 저는 딱 그것만 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에 몰입하는 데는 전혀 뭐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아무도 모른다를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서 봤을 때보다는 충격의 깊이는 크지는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많이 좀 담겨 있어가지고, 네.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충격 깊이가 크지 않다에 어쩌면 약간 만듦새가 조금 다를 것도 있겠다. 물론 내용상에 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랑 어쩌면 정평론가님이 감독님에게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랑 상관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첫 컷 보고 되게 놀랐어요. 첫 컷이 아니에요. 첫 컷이 뭐였죠? 제일 첫 컷은 아니구나. 제일 첫 컷은 문이고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는 둘을 보여주고 그다음 둘이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가서 걸어가거든요. 부자가. 네. 그때부터 너무 놀랐어요. 음악이 흐르더라고. 그치. 약간 장르 영화 같이 네.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컷으로 쭉 가잖아요. 되게 길게. 오션스야? 약간 이런 기분이 그치, 그치. 들면서. 초반에는 뭐지? 약간 이상하더라. 네.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영화가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찍혀진 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같은 영화에서는 볼 수 없던 음악과 그치. 콘티가 나오더라고요. 촬영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 전 모르는 분인데 호소노 하루오미라는 전 세계적인 뮤지션에게 영향을 끼친 일본 음악계의 거장. 음악 프로듀서이자 베이시스트, 싱어송라이터로 1970년 록밴드 해피엔드를 결성한 일본 록 음악을 개척한 인물. 이분이 음악을 맡으셨더라고요. 음악이 돋보이더라. 히로카즈 영화를 보고 OST를 찾아 듣고 싶다 생각이 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좀 찾아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촬영 감독이 되게 궁금했어요. 콘도 류토라는 촬영 감독인데 이번에 처음 같이 했어요. 그리고 고레다 감독님이 원래는 자기가 콘티를 딱 그려놓은 대로 찍으려고 하다가 이 촬영 감독이 앵글 잡는 거 보고 그냥 맡겼대요. 그냥 그렇게 해서 협업을 했더니 굉장히 뭔가 독특하지만 감독의 마음에 굉장히 드는 콘티가 발현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영화들이랑은 차이가 있었다. 일단 비교되는 게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어느 가족, 요 세 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놨던데, 네. 그러니까 주요한 사건, 뭐 뉴스에 다뤄진 사건 이런 거에서 모티브를 가져다가 네. 이제 글을 써가지고 보통 만들기로 유명한데 아무도 모른다는 1988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스가모 어린이 방치 사건. 네. 이라는 것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어긋난 인연, 오쿠노 슈지의 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었고요. 네. 이 어느 가족도 2016년에 부모 사망을 숨기고 연금을 뭐 부정수급한 사건, 또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낚싯대를 훔쳐가지고 네. 뭐 하는 가족 네.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영화에 실제로 이제 쓰기도 했다는데, 네. 이게 사건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쭉 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 작품들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네.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서 얘기할 거리가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실화를 가져와서 찍을 때 써먹는 느낌이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났을 때, 야, 저거를 저렇게 가져와서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와, 야, 정말 좋네. 실체에서 모티브를 따왔나? 찾아보면 그렇구나. 이런 전자후자가 나뉘는데, 안목은 생겼으나, 방법은 아직도 모르겠다. 여전히,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와, 정말, 뭐가 다른 거지? 더 쪼개보고 싶은 느낌이 여전히 드는 영화를 또 한 편 찍으셨다. 저의 안목이 깡과 동일한 안목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변죽은 그만 올리고 영화 좋았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어지간히 가서 다 보셨을 테고, 안 보셨다 그러면 가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 정평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된다. 해라. 소심한 방식 그대로 괜찮다.
오늘 또 소심했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단지 마음 쓰는 방법이 다를 뿐. 내향적인 사람을 지지하는 공감 100배 에세이. 소심해도 괜찮다 말고 소심해서 좋다. 마음이 작아질 때마다 꺼내보는 책. 소심해서 좋다. 웨일북.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이 물음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가족을 다룬 영화니까. 가족을 만드는 건, 유전자인가, 피인가, 시간인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도 사실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들 보세요? 그래도 혈연 관계, 피가 물보다 끈끈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피가 달라도 같이 살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네.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쵸. 네. 방점을 좀 어디다가 찍으세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글쎄요, 너무 어렵네요. 저의 어떤 경험의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요. 개인적인 거 물어볼 거야. 네.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럼 저부터 운을 떼볼게요. 네. 제가 유리라고 불리지만 원래 이름은 주리였더니 꼬마였다면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일로 가? 피로 안 묶여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피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네 얘기를 하란 말이야. 주리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하라고. 저는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과 끈끈한 게 생기잖아요.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인식, 그리고 가족과는 거리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아니, 가족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주세요. 정평. 저도 가족과의 거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리가 중요해요. 예. 거리감이 거리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고 생각. 그리고 사실 가족들과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같이 쭉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이상 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 이제 따로 살게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오히려 친한 친구나 주변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어떤 실시간 어떤 변화나 뭔가 달라지는 부분 아니면 제 감정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가족들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제가 즉답하지 않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 결혼 전에 그랬거든요. 결혼 전에는 터치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도 터치 안 하시고 그냥 맘대로 지냈는데 결혼을 하고 애가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혹은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애들이 그걸 볼 때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뭔가 보고 있는 거죠. 무의식하게. 그렇죠. 그걸 이제 보고 배우기도 하고 아주 세밀한 말투나 이런 것도 안 쓰던 거를 나랑 좀 같이 있다가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냥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놀랍다. 그런 걸 보면 약간 섬뜩섬뜩하지. 무섭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거기도 본인이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다 따로 이제 저기를 할 테지만 약간 이게 달라지는. 지금은 어쨌든 묶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마도 저 혼자의 생각은 고레다 감독님도 작품을 하다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누군가가 없고 빠지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누구 들어와. 가족 구성원이 새로 들어와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게 나는 본인이 살아가는 가정, 주고받는 가족. 그거와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찾아봤더니 비슷한 답변을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좀 했더라고요. 잘 지내잖아요. 이 어느 가족이. 근데 본인들이 가족이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안 하니까 저렇게 한 공간에 있어도 괜찮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룸메이트라. 근데 그냥 친구들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냥 친구들만 만약에 있었다 치면 개판되겠지. 근데 유사 가족인 거예요. 근데 피로는 안 묶여 있어. 그러니까 조금 희한하게 쿨하네. 그러면서 너무 끈끈하네. 너무 밀착해 있어도 우린 타인이라는 감각이 있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일례로 뭐 애가 어디 나갔다 오는데 걱정 안 하잖아. 진짜 부모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약간 그런 게 작용을 하는구나. 자기들 편한 대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상적으로는 안 보이고, 아, 되게 편하게 있으니까 저렇게 가능한 건가? 그 대사 중에도 피로 이어져 있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 영화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한 문장의 말처럼도 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냐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완벽한 타인이지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약간 최근에 일본 사회 안에서 어떤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쉐어를 많이 하잖아요. 뭐 공간 쉐어라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가족 아니면은 뭐 거기 워크쉐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이 뭔가 이렇게 분할돼 가지고 그 직장을 잃게 되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한 안도 사쿠라의 그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모여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서로 좀 기대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감독님도 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영화의 모티브가 낳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뤘다고 감독님이 이제 이번에 내한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훔친 낚싯대. 그러니까 뉴스에서 좀도둑 가족 얘기를 봤는데 낚싯대를 훔쳐가지고 그건 안 팔았대요. 근데 그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대. 그래서 그걸 적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영화에다가 그 낚싯대를 가지고 왜 안 팔았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럼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 그거를 녹여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영화가 이제 가족에 대한 말씀하신 이제 혈연과 시간과 뭐 그 사이에서의 고민의 지점들을 많이 담아놨는데 이전 영화들하고 보면 좀 어떤 식으로 달라졌나요? 혈연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 뭐 누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아니면 뭐 어떤 아이를 잃었든 이런 상실감 속에서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가 이제 죽은 자를 추모를 하건 아니면 기억을 하건 그런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좀 주목하는 영화들이 많았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타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묶일 수 있을까 그것은 가족이라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어떤 관념 이런 것들과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결말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어쨌든 잠정적이지만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랬던 이들이 결국엔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은 조금 늘 이렇게 뭔가 해피엔딩을 바라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좀 다른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 이번엔 좀 그려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처럼 좀 다른 자식에게 나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어떤 정 혹은 이제 살을 맞부딪히면서 보는 시간들 속에서 쌓은 어떤 정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이번에는 아주 더 이제 집약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영화들 속에서 보였던 가족의 어떤 여러 조각들을 다 이제 모아서 좀 말 그대로 집대성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변주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되는 주제의식 속에서 좀 다르게 이 어떤 가족의 형태를 좀 그려보는 방식이 이번 영화의 좀 가장 특징적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뭐 좀 인상적인 장면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평론가들도 보면 공통적으로 뭐 집대성한 것 같다. 뭐 다 묶어놓은 정수 같다. 뭐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저희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때 배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다 여기 저기 있던 것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다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은 방치되고 방치되지 않을 때는 학대받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영화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사실은 엄마가 부재하는 중에 동생들과 함께 그냥 집에서 생존해야 되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연상이 되고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는 영화가 연상이 되고 심지어 거기 나왔던 남자 주인공과 이번 영화 남자 주인공이 비슷해요. 닮았죠. 네. 그래서 느낌이 저런 비슷해. 애들을 좋아하나?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렸을 때 머리끈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 걔네 다 친척들인가? 막 이러면서 한 집안 애들을 데려오나? 저렇게 얄쌍하고 네. 뭔가 저런 애를 좋아하는구나. 네. 옷고풀 눈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눈매가 있죠, 있는 있죠. 남자 소년들을 캐스팅할 때 본인과 또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게 생겼죠. 네. 자기가 되고 싶은 얼굴을 그치. 캐스팅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네. 일단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가 연상이 되고 걸어도도 연상이 돼요. 걸어도에서도 다 같이 뭘 먹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네. 그런 식사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약간 긴장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완전 반대예요. 긴장감 제로의 식사 장면이야. 다들 정말 개걸스럽게 먹어요. 막 그냥 먹으면서 먹을 수 있을 때 네. 많이 먹어두자. 네. 쌓아놓은 걸 먹어치워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대조가 되긴 하지만 또 같은 중심 인물로 놓은 키키키린 배우를 통해서 걸어도와 같지만 다른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 직접적으로 연상이 되는 장면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대사로도 얘기가 나오지만 나는 이제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로 돌아갈게 라고 하면서 너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사실 그것 하나로 영화 한 편을 찍었던 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감독님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당대에 자기가 생각하는 현재 자기가 사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들이 뒤바뀌거나 애들이 방치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뭐 연도별로 어떤 데서 실화를 모티브로 따왔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거 좀 문제인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거기 관심이 가게 되고 근데 내 주변 아니면 나의 가족 구성원, 나의 동료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 나도 이런 상실을 겪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는 그냥 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찍은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대성이라는 느낌이 어떤 모티브나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겹친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기대치를 낮추고 다 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제일 서늘하게 한 영화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미온적으로 아니면 그냥 어떻게 봉합해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약간의 희망이 다른 영화에는 어쩌면 보였다면 이 영화에는 아예 그 기대를 낮추는 세팅을 시작하더라고요. 야, 저런 집에서 저런 집구석에 저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은 아니고 제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시작점은 여기다 라고 그냥 딱 선언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고민을 다 거기 집어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집대성인 것 같다. 그래서 CGV 아트하우스에서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을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 연관될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을 다 재개봉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뭐 요거는 걔가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그리고 뭐 말씀하신 걸어도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야, 네. 그렇군요. 요렇게를 다 이제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찾아가지고 네네. 하루아침에 보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머리가 터질 수도 있죠. 많아도 하루에 하나, 혹은 뭐 2, 3일에 하나씩 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한 편 한 편 다들 훌륭한 영화들이니까. 네. 전 또 신기했던 게 이 사람이 낙관주의자가 절대 아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개인주의자구나 라는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헷갈렸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가부장제나 아니면 근대적 아니면 뭔가 전통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 사람인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지 헷갈렸는데 지금 보니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건 이제 저의 편협한 시야에 의해 나온 워딩인데 일본 감독님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막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주의적이다라는 걸 어떤 지점에서 조금 더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예. 저는 일단 감독님이 낙관주의자는 아니다라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뭔가, 네. 섣불리 어떤 희망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뭔가 제시하는 방식의 영화를 찍지는 않으시고요. 그 어떤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온기 있고 따스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의 속살을 드러내보면은 그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어떤 속내들을 다 감추고 있는 그래서 그걸 다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족이다. 가족이란 이름이 그것을 다 덮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서늘한 감독님, 무서운 감독님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이번에 그런 어떤 면면들이 사실 더 이제 집약적으로 잘 드러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 장면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들의 이제 끝을 보면서 아,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도 한국 독립 영화에서 보면 뭐 가출팸이라고 해서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 안에서 엄마 역할이 있고 뭐 아버지 역할이 있듯 이런 어떤 구성을 좀 달리해서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것의 어떤 일본판처럼도 좀 보였어요. 그 청소년 어떤 연령대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됐고 뭐 3대가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풍경이긴 하지만 그런 출가한 어떤 집이 만약에 그런 어떤 태생적인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이제 나온 이들이 이제 새롭게 만든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충분히 가능하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결국엔 이들이 헤어짐, 어떤 작별의 순간을 맞는다는 것은 감독님이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비관적인 어떻게 보면 굳이 구분을 하자면 비관에 조금 더 가까운 혹은 조금 더 이제 거리를 두는 방식, 가족이라는 어떤 온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어떤 개인주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부분이네요. 네. 처음에는 그 집이 안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놀란 게 공간을 찍을 때 너무 신기한 게 유리가 와가지고 수영복 쇼핑을 하잖아요. 사실 다 훔쳐온 거지만 조금은 피팅룸에 할머니, 엄마,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거 안 받겠다. 왜냐면 새 옷 사줄 때마다 엄마가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 피팅룸은 사실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노란색이 어울리나 파란색이 어울리나 너 다 입혀가지고 나가면 된다고 하면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는 너무 거기가 포근해 보이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고 일단 도둑질이 안 들킬 것 같고 들키더라도 뭐 유리 이 꼬맹이한테는 아무런 해가 안 갈 거라는 나의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 씬이 끝날 때까지 나이가 그런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이 장면이 전개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들고 찍혀 있는 것도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고 그 집도 그렇고 근데 뒤로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기서 서로 침범받는구나 서로가 피할 공간이 없구나 그럼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얘네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서로 애들이 막 포개져 있거든요. 겹쳐져 있고 포개져 있고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이제 고난을 겪잖아요. 아버지는 다치고 엄마는 잘리고 그러면서 무더위가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조금 집중하고 싶었는데 끈적끈적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걸 최고조로 보여주는 장면이 할머니 장례 장면인데 그때 저는 약간 참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내가 이걸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감독님이 그걸 이렇게 보라고 그렇게 찍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될 거야.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결국 근데 우리는 한 명 한 명씩 흩어져 있어야 돼. 그걸 확신하게 해준 게 나중에 이제 릴리 프랭키와 그 아들이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올라온 장면인데 컵라면 우동이랑 고로케 갑자기 식욕이 야 이게 멋진 얘기를 하고 있다 갑자기 뭐 그 고로케랑 우동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눈사람 같이 만들고 그렇죠. 그때 둘 다 너무 좀 멋있게 보여요. 사람답게 사는 거겠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혼자 원룸 구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아들은 무슨 기숙학교인 것 같아요. 거기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공간과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한 번씩 겹칠 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루 더 자고 갈까?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래도 되니? 혼나지 않니? 뭐, 그거, 지금 가는 거는 하루 자는 거 괜찮아요? 라고 해서 하루를 자는 그 하루. 그리고 밤에 눈 오니까 눈사람 만들다가 잠드는 그 하루. 우리는 여기까지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같이 하고 그게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린 각자가 괜찮아져야 돼.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땅 밑에 할머니가 묻힌 무더위를 피할 수 없는 안락하고 편하지만 냄새나는 집에 같이 있을 때도 행복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의지가 되거나 힘이 되는 순간은 여기까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요거까지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도 결국은 유리가 주리가 돼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있는 공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발견됐을 때랑.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걔를 구해내주는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걔가 그렇다고 거기서 진짜 그냥 고통스럽게 학대받고 있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걔가 거기 있는데, 걔가 이제는 물건 위에 올라서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그냥 스스로를 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 지점에서 이 만비키 가족이 한몫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걸 인정하자. 그러면 이거라도 해줄 수 있다, 서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오히려 그 전까지는 더 뭔가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그게 아닌 것 같다가도 막 이게 헷갈렸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그런 면에서는 한계를 명확히 알고 개인적인 삶의 공간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가 찾을 때까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있다. 이 얘기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비슷한데 좀 다르게 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가족 이야기에 천착해서 계속 가족을 얘기하는데, 저는 성급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이 사람이 결국엔 개인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가족의 형태가 바람직한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의 역할은 뭐 어떤 건가, 이 사람의 진짜 관심이 별로 아닌가 보다 네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각자의 성장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영화도 따라가다 보면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성장을 해서 네.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를 스스로 자각하고 걔가 도둑질을 하다가 가족이 깨지잖아요. 네. 가족이 깨지면서 나중에 이제 아빠도 엄마도 다들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결국에는 가라, 너 친부모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아빠도 나 이제 아빠라고 안 불러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성장하게 되는 거를 이제 보는데, 가족 구성원은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는 거의 깨지고 해체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구성원이었던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걸 지켜보고, 그거 이제 꼬맹이도 구해져서 왔다가 본인이 이걸 시간을 겪고 올라서서 뭔가를 넘어서 바라보게 되는 걸 넣어놓은 게, 이 사람은 개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오히려 가족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이분이 뭐 가족주의자는 아닐 테고, 오히려 그 가족이라는 것은 뭐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뭐 누구나 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단위의 뭐 조직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방편으로서 가족을 가지고 온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결핍이라는 걸 자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 어떤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 같다. 이게 나의 결핍을 다른 누군가에게로부터 그 결핍을 좀 보완받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뭐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자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다라는 류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각각의 인물들이 겪는 어떤 결핍된 상황들을 하나의 어떤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좀 더 이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각자가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각자의 삶을 또 찾아가는데 그것이 꼭 어떤 긍정적인 의미 어떤 성숙으로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주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아이가 거기 혼자 이제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이 마냥 어떤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 그런 지점들에서 봤을 때 감독님의 어떤 냉철한 부분 사실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 현실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지로 나아갈지 아직 모른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쇼타나 아니면 어른들의 경우는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틀을 뭐 인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삶을 또 향해 나아가겠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는 우리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얘기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종평? 처음 이제 영화 보고 나왔을 때 딱 들었던 그 인상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번 영화에서 안도 사쿠라와 릴리 프랭키가 극 중에서 이제 유사 부부로 나오는데 안도 사쿠라가 해고를 당하고 그날 이제 본인이 그동안 뭐 힘들었다, 지쳤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섹시하고 좀 도발적인 그런 옷을 사서 입고 화장품도 좀 사고 본인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릴리와 함께 국수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뭐 몸에서도 이제 땀의 열기가 느껴지고 그 여름날이고 이제 곧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한여름의 어떤 그런 열기 습한 기운이 막 느껴져요. 방에서도. 그리고 네. 그 둘이 뭔가 애정신이라고 하죠. 그 애정신을 찍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극중 이제 릴리가 맡은 이 남성은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그 주춤주춤하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영화에서 둘은 언제 서로 이제 사랑을 좀 나눴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물어보죠. 예, 네. 물어보죠. 이제 다른 언제 해? 예. 그렇죠. 네.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해. 언제 해? 언제 해? 그치. 네. 안 해. 우리는 안 사랑 해? 가슴으로 사랑해. 네. 그래서 연결돼 있어. 그렇지. 우린 보통의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돈 아니야? 돈 말면서 되게 천박한 대화가 오가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사실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에서 물론 공기 인형이 조금 다른 맥락의 이제 작품이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어떤 가족극 안에서 이러한 어떤 애정의 씬을 본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없었던 들었어요. 것 같아요. 예. 처음이어서. 네, 그래서 이 장면 굉장히 좀 다르다. 이 장면을 이렇게 감독님이 넣으신 것은 조금 어떤 변화일까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정을 더 이렇게 표현한 장면을 넣을 수 있었겠구나라고도 한편이 생각이 들고 또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놀던 이 두 아이들이 비 온다 이러면서 막 비를 막 맞고 그 비 맞은 채로 이제 방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이 부부가 굉장히 당황하죠. 아이들이 온 소리가 들리고 아직 한 번에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이들의 이 느닷없는 기습적인 방문에 너무 당황을 하며 어쩌야 할 바를 모르면서 이제 그 릴리가 아이들의 왔어 하면서 잽싸게 이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의 장면들이 이들을 조금 가족이라는 그 순간만큼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열기와 여름의 어떤 습한 기운과 비의 어떤 그런 느낌과 그래서 그 애정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몸으로 좀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에서 좀 볼 수 없었던 지점이라서 저는 이 장면이 조금 굉장히 좀 인상 깊고 감독님을 만약 뵐 수 있다면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라고. 네. 당연히 첫 장면이니까 물어봤겠지. 네. 1박 2일 동안 내한해가지고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가셨던데. TV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네. 네. 근데 물어봤더니 이전까지는 사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서 굳이 그거를 표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제 혈연이 아니다 보니까 끈끈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럼 뭐 아이들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뭐 이런 신체 접촉하는 것도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일부러 이제 의도해서 넣었다고 하고 꼬맹이. 네. 고레에다 감독이 되고 싶은 네, 얼굴을 꼬맹이. 가진. 그 친구가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참 이제 성장하는 나이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 반영을 해서 넣고 싶었대요. 그 그래서 바닷가 갔을 때도 네, 그런 그쵸, 대화를 가슴 보고 나누죠. 조금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의도해가지고 넣었다 그러고 그래서 그 장면을 사실 굉장히 공들여 찍었대요. 그 소면에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 뭐 이거를 맞춰가지고 네. 이게 물이 쭉 떨어지는 걸 먹다가 우악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몇 분 정도 지났을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물방울 속도를 재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인서트 컷으로 나오죠. 네. 엎어진 이 소면이. 남자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네. 이제 요게 끝났을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 물방울이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찍느라고 굉장히 좀 오래 걸렸대요. 그 집이 되게 좁잖아요. 네. 달리 컷이 되게 많아요. 천천히 흐르면서 달리를 하면 이렇게 쭉 네, 이동차처럼 네, 움직이는 움직이면서. 그런 컷이 되게 많아요. 이 영화에.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친손녀로 알려진 딸과 대화하는 장면. 화장대는 없지만 화장하면서, 화장하는 장면이었나? 그, 안도 사쿠라와 손녀가 둘이 이제, 원래 나도 우리 둘도 손님 관계였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카메라가 조금씩 이렇게 흐르고. 근데 특히나 공들여서 찍었다는 게 보여지는 장면이 방금 이제 정평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심지어 조명도 막 다 바뀌어요. 막 쨍쨍하게 해가 비치고 있다가 카메라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 비 올 것 같은데 하더니 어두워져요. 실제로 구름이 확 낀 것처럼 방이 확 어두워지고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면 비가 막 오는데 엎어지면 그 엎어진 둘을 따라 또 카메라가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레데일 커즈 감독 영화에서 이런 콘택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버렸네? 처음으로 찍는 애정씬인데 이걸 내가 공들여 찍었다는 걸 이렇게 티내다니 거기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참 의외인 것이 가족끼리 오히려 더 막 그런 애정 표현에 서먹서먹하고 애정 표현을 좀 아끼시잖아요. 네. 그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이러니한 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결혼해보세요. 그래요, 네.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애들 이렇게 머리 막 수건하듯이 막 해주고 막 얼른 씻으러 가자 막 하고 그때 이제 옷을 미처 다 못 입고 이불 덮어 쓰고 있다가 안도 사쿠라가 아, 나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어. 머리 막 이렇게 막 하잖아. 목욕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 똑똑하다. 진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래서 애들 씻기로 막 들어가 하는데 그때 진짜 가족 같은 거예요. 이 애들도 자기들의 아빠, 엄마처럼 이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걸 의심 안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유리가 사실은 딴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이지만 특히 얘는 어리기도 하거니와 자기가 가족과 같이 있다는 인식을 못 할 텐데 그 장면에서는 막내딸처럼 그냥 비 왔어. 엄청 많이 왔어. 비 다 맞았어. 하면서 씻으러 들어가는데 그럼 엄마가 얼른 들어가 감기 걸릴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꼬맹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보는 저도 그냥 이건 그냥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순간 하게 만드는 장면. 저는 사실 그 씬이 시작될 때부터 걸릴 텐데. 어떻게, 네. 나는 계속 그것만 신경 썼어요. 애들이 그렇지. 아, 저거, 한번 하겠군. 소면을 먹는데, 옷을 신경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이 이제 한번 하시겠구나. 근데,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지? 너무 조마조마하게 계속 보는 거야. 물이 떨어지는 속도 볼 것도 없이, 애들이 언제 들어올까. 어김없이 애들이 막 달려 들어오더라고. 그죠. 근데 거기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하길래, 똑똑하다. 저 안심했어요. 안심. 비가 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었어요. 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도망가고 뭐 이건 너무 그려지잖아. 그렇죠. 분명 애들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네.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짜고 이걸 했구나라는 생각에 그쵸. 되게 색달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오는 걸 한 컷으로 찍었잖아요. 네. 애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면 들여보내졌을 거란 말이에요. 촬영하는 현장을 상상해 보면 릴리 플랭키가 애들 온다 하기 전에 이제 소리가 좀 나고 그러면
성인 배우 2명이 그런 대사를 하면 그때 들여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뛰어 들어가라. 이렇게 찍었을 텐데 그러면 이 애들은 지금도 릴리 프랭크와 안도 사쿠라가 극 중에서 한 대사로 그 설정을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이렇게 젖었어? 무슨 일 있었어? 하면 비 와서 다 젖었지. 우리도 방금까지 비 맞았어. 라고 거짓말을 한 설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그걸 말해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은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알았을 것 같아요 다. 꼬맹이도 알았을까? 여자애는 몰랐겠지. 그렇지. 남자애는 알았을 거야. 남자애는 알았겠지.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치, 걔는 거기까지 알겠지?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경험이 있어.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 네. 문방구가 있었거든. 네. 그 문방구에 젊은 이 부부가 살았어요. 네. 근데 뭐 학교가 끝나고 어느 날인가 딱 갔어. 예사롭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모른 척 했지. 애써. 그리고 제가 조금 했기 때문에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초등학생, 알지. 알아요. 알지. 이런 장면을, 그치. 이렇게 뭐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기류를 느끼겠죠. 그럼요. 네. 좋은 기운이잖아요. 좋은 기류인 거잖아요. 잘못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어떤 애정의, 사랑의 기류를 느낀 것이니까 그 장면 자체가 아이들까지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 고레다 가족에서 그런 것들이 안 돼, 그동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억눌러 오거나 혹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그게 이제 감독님이 생각한 어떤 가족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이름으로는 뭔가 서로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뭔가 숨기고 있고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것이 들켰을 때 오히려 좀 당황 혹은 뭔가 완전히 이건 좀 비밀이어야 했던 것이 드러나서 더 좀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감독님한테는 그게 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가족은 좀 이러해야 했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그런 좀 뭐 유형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자신의 어떤 틀을 조금 깨보고 싶으신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신선했어요. 나는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적나라하게 마주하면 어떡하나. 소리가 막 들리길래 어떡하지? 잘 안 될 텐데. 커버가 잘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 문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야, 머리 많이 썼다. 그럼요. 그 뒷문의 존재를 처음에 한 번 더 잘 보여줬잖아. 정말 공간을 쓰는 게 정말 공들여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딱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안도 사쿠라가 야 자꾸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라고 불러줄 필요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년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돈 인출해가지고 콜라 같은 거 먹으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트럼을 꺽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일단 연상이 됐고 야 되게 신선하다. 그치 엄마가 아니니까 저러지. 엄마가 저러겠어? 평소에 친구들이랑 그러는 사람들도 엄마가 돼서 애 앞에서 안 그러잖아요. 트럼을 막 하면서 같이 장난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 너무 정숙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시죠? 그러면서 막 장난을 치면서 막 꺽꺽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자간에 장난을 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둘이 친구 같더라고요. 야, 인마 그럴 필요 없어, 인마. 그렇지? 그러면서 말도 그냥 대사가 친구들끼리 하는 말처럼 적혀 있잖아. 거기서 좀 주목을 한 게 뭐냐면 그걸 촬영을 희한하게 했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찍었어요. 그걸 굳이. 그 긴 대사를 걸어가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대사가 다 담겨야 되고 길을 가다 멈춰서 사람들 많은 데서 트럼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찍지? 하다가 이렇게 찍었겠지. 근데 뭐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원이 뭘까? 몰랐는데 방금 평론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감독님이 찍을 때 약간의 기분이나 마음 상태나 조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달랐겠다. 대범해질 때 있거든요. 아니면 이건 좀 부대끼면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콘텐츠에도 드러나거든요. 딱 대척점에 있는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뭐냐면 걸어도의 모든 걸으면서 하는 대화 장면은 저 멀리서 찍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찍어요. 망원을 해서 땡겨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여기서 딱 찍으면 저 계단 올라갈 때 딱 중간으로 딱 올라오면서 이렇게 요 대사 할 때쯤 얼굴이 딱 보이고 포커스가 딱 맞고 막 이렇게 찍어놨어요 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막
카메라가 흔들리든 말든 그냥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저는 처음으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지나가는 엑스트라들이 약간 조마조마 싶었거든요. 쟤네가 카메라를 쳐다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느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심지어 아무도 모른다에서도 그 번화가를 꼬마아이가 막 뛰는 장면을 찍었을 때도 엑스트라들이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여러 번 찍었을래나? 이런 걱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심해서 찍은 것 같고 정확하게 찍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무슨 학생 영화 찍듯이 앵글도 애매한 바스트 사이즈에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찍은 것 같은데. 야, 그 드러나나 보다. 신기하네요. 왜냐면 그거는 없었대요, 대본에. 그 장면은 없었는데 그 안도 사쿠라가 물어봤대요. 그 릴리 프랭키가 자꾸 아빠라고 해보라고 한다던가 아빠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남아가지고 아 그래 이제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네.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어떻게 물어볼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걸 만들었대요. 만들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찍었으니까 네.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굉장하게 계산됐던 이런 게 아닐 수 있겠죠. 그런 게 드러날 수 있겠네요. 뭐 시나리오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엔딩도 막 그냥 고쳐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지만 그게 그때는 아닌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에 굉장히 이제 몰입했을 때 논리적인 결과로 네. 바꾸어가면서 영화를 찍으시는데 이 영화는 그거보다 좀 더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엄마라고 그쪽에서 부르잖아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네,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여자가 되게 좋아하면서 빵긋 웃으면서 맞아요. 엄마가 부르는 게 좋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아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쭉 걸어오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아, 이 사람이 엄마가 되고 싶구나.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은 걸 그렇게 불러주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게 너무 행복한 여자구나. 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박혔는데 그게 이제 나름 그런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토 사쿠라라는 배우가 그 질문을 한 게 이 영화의 핵심이 돼버렸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뒤에 치조 장면이거든요. 치조 장면에서 울 때. 네. 그때 질문이 그 길에서 그렇게 얘기한 엄마가 되고 싶지만 애한테는 야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라고 네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말한 여주인공이 그 두 아이들은 당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참 못해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라고 대답을 하기까지가 한 몇 분이 걸린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한 사람과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보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잖아 애들이 라고 그냥 판명이 날 문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말을 잊지 못하고 막 우는 그 순간 이때까지 내가 본 영화의 모든 러닝타임이 다 소환이 되면서 저 얼굴과 저 질문에 저렇게 대답 못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아는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영화를 찍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안도 사쿠라가 대단한 게 그 우는 장면 고레다 감독의 영화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오열하거나 울거나 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한참 우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게 찍었더라고. 그 질문 대본 안 줬대요. 대본 안 주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썼대. 대사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를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면 그제서야 그거를 쳐다보고 들은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 찍어놓고 보니까 뺄 수가 없더래.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도 깊이 박혀 있었나 봐요. 저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울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연기 너무 잘해요. 감독님이 이번에 좀 많이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여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렇게 장면이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조금 또 돌아와서 보면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꼭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서 얼마나 좋니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어떤 체념이나 아니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 정말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라는 것을
한껏 끌어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가족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라는 그 호칭으로 불리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고 뭐가 정답이고 뭐가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모순 혹은 그 상반된 상황이 주는 어떤 좀 슬픔 같은 게 있는 거죠. 좀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구석입니다. 릴리 플랭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할까? 연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나왔을 때의 인상도 계속 생각이 나고 실제로 결혼해서 자식이 있나? 그 자식들과는 어떻게 지낼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막 애들 혼내고 막 이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릴리 프랭키가 굉장히 기인이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오다기리조의 도쿄타워라는 영화 개봉을 했었는데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소설이 그 2006년도 일본에서 이제 출간됐을 당시에 거의 뭐 전국 서점 직원들이 판매하고 싶은 책 1위로 뽑았었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고요. 거의 뭐 지하철에서 이제 남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다면 절대 지하철에서 이 책을 읽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하기도 하고 작곡, 작사 이런 능력도 탁월하고 음악적인 감성도 풍부하고 또 문학동인지 활동도 하고 뭐 창간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뭐 배우로서도 워낙 뭐 다양한 이제 영화들을 겪으면서 좀 이 사람만의 어떤 코믹하면서도 짠하고 뭔가 그 생활 밀착형인데 또 기인 같은 그 다양한 좀 면모들을 보여줘 왔었는데 실제 어떤 삶 속에서도 굉장한 스펙트럼 넓은 그런 기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봤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늙었더라고. 그렇구나. 네, 전 릴리 프랭키를 예전에 보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본 거였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많이 너무 많이 늙으셨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이번에 키키키린 배우를 보면서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더 오랫동안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한 명의 팬으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그쵸. 깜짝 놀랐어 진짜. 그 바닷가에서 왜 고마웠다고 입으로 한 게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대사. 애드립이었대. 야, 애드립이었대. 네. 그래서 그거를 찍혔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리는 안 들어오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입 모양을 보면서 스태프들이 계속 나중에 찾아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장면이 거의 이제 작품의 뭐 중후반부에서 어떻게 보면 함축하고 있잖아요. 네네. 맨 처음에 찍었대. 크랭켄하고 맨 처음에 찍었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여행. 그러면서 너무 고마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쵸. 그걸 애드립으로 했다는 거야. 감독이 결국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키키키린이 얘기해 준 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랍고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지. 영화의 대단한 배우다. 네. 그게 그럼 굉장히 앞에 배치될 수도 있는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이래저래 바꾸면서 찍는다 치면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한번 가면서 한번 보자 이랬을 텐데 그럼 그거 이제 클라이막스 직전에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이제 영화가 구조가 견고하게 되는 애드립. 정말 대단한 배우의 대단한 감독님의 작품을 우리가 봤구나. 그렇죠. 첫 촬영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시나리오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배우분이. 근데 사실 키키키린의 이 놀라움은 뭐 늘 이렇게 얘기가 되곤 했었는데 기적, 그러니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때도 사실 본인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았었대요. 그 지금 저희가 보는 버전보다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형제 두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분량을 차라리 더 줄여라. 그리고 감독님께 먼저 이제 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이제 먼저 배우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감독님도 감사하다. 그 어떤 주제의식이라는 것을 이 배우가 정말 잘 파악하고 본인이 좀 가야 되는 방향들을 이렇게 좀 제시해주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또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직언을 하시는 돌직구 스타일이셔가지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게 좀 명확하신데 릴리 프랭키가 원작 소설 썼던 그 작품의 이제 영화 버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릴리의 원작 소설을 정말 제대로 구현을 하나도 못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출연을 했고 그 영화로 첫 번째 주연으로 이제 상을 받기도 했던 작품임에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원작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 감독님은 굉장히 좀 상처를 받으셨지 않을까. 그렇군요. 서로 좋은 관계에서만 굉장히 힘이 되는 관계. 적이 되면 굉장히 힘든 관계. 이런 관계군요. 네. 그 모든 독서를 다 이겨낸다면 또 그렇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도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좋을 수는 없지. 그렇죠. 못 믿어서 애드립을 한 걸 수도 있지. 네. 못마땅하거나 못 믿어서. 못 믿어서 애드립을 내가 해놔야겠다. 이렇게. 정평님은 화장품 뭐 쓰세요? 화장품이요? 네. 신경을 쓰십니까? 이런저런 뭐 이렇게 바르는 거에? 아니요, 저는 그냥 저희 집에서 쓰는 거 네. 저도 그냥 있는 거 그냥 굴러다니는 거 쓰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애청자분이신데 네네. 세수 아빠라고 네. 자기 아들이 피부가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좋은 걸 막 찾다가 네. 성에 안 차가지고 본인이 만들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예. 아이스크림 크림이라고. 네. 그래서 이름이 아이스 크림이야. 아이를 위한 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안 쓰시면 제가 네. 사비로 한번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받겠습니다. 아유, 받으시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제가 사비로 거기다가 써가지고 기록도 남기고. 그래요. 잘해주세요. 세연씨 아버님. 네. 그 무슨 메모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면 다 네, 이렇게 네. 직접 적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김프로로 살 테니까 거기다가 제가 쓸 거 아니니 네. 정지혜 평론가님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주세요. 네. 그래요. 갑자기 횡재한 기분이네요. 이렇게 뭔가. 네.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여러 개 사가지고 쓰고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 뭐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챙겨 바르고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릴 테니까 예. 네. 한번 써보시고 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주세요. 네. 자 영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청취자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만비키 가족님께서 만비키 가족이라고 아이디를 다셨네요. 네. 쇼타는 왜 일부러 잡혔다고 한 걸까요? 전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그 쇼타가 장면에서? 일부러 잡혔다고 했나요? 마지막에 말했어. 네. 왜 일부러 잡혔다고 한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고레다 감독님 영화에서 사실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건 어른들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아이들이 책임을 지거나 아이들이 그것을 더 이렇게 각성하게끔 하는 어떤 계기가 돼주곤 하는데 저는 쇼타가 아마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번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오렌지 망태기를 이렇게 그 마트에서 들고 막 도망가다가 뛰어내리죠.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직원에게 잡혀가지고 후반부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 이제 고리가 되어 주는데 그때 자신의 동생인 유리랑 같이 뭔가 이제 도둑질을 이제 하면서 이 유리도 오빠가 하는 행동을 좀 따라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주문 같은 걸 해요. 이렇게 손동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마음의 안심을 하고 이제 됐어 의식을 치르고 이제 뭔가 훔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어느 가게에서 그러다가 딱 걸려요 주인에게. 근데 그 주인이 이미 뭐 여러 번 봤겠지만 눈 감아주다가 이번만큼은 이제 그러지 마라 유리한테는 뭐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 쇼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도 쇼타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동생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가는 게 맞나라는 것을 뭐 이성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그 아이의 어떤 감각적인 내 동생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걸 감각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쌓이면서 그 오렌지 망태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른들의 세계에 좀 균열을 내고 뭔가 충격을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진짜 일부러 잡힌 게 맞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리가 뭘 훔치려고 하는데 들킬 게 명백하니까 일부러 막 물건 흐트러진 다음에 자기한테 그러고 나서 뭔가 계획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얘가 진짜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급하지만 확고한 뭐가 있구나 뛰어내리잖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거기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카메라가 이렇게 넘어가 봤더니 애가 피가 막 흥건하고 뭐 이런 건 안 찍을 것이다. 그런 게 없을 것이다는 확신을 했지만 오렌지만 똘렁똘렁 이렇게. 네, 놀라긴 했죠. 난 죽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면 사실 네. 너무 죽었겠구나. 왜냐면 오렌지만 이렇게 보이길래 죽었나? 그러니까 저 막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다행히. 그랬으면 좀 미워했을 것 같아 감독님을. 근데 그리고 나서 그걸 그때 어떻게 잡혔는지는 생각해보니 아빠 엄마가 몰랐겠구나. 유리랑 같이 있다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훔치다가 이때까지 그래 하듯이 하다가 그냥 잡혔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일부러 했다라는 걸 왜 말해줬을까? 그것도 심지어 쿨하게 인사까지 다 해놓고 이제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로 돌아갈게. 응. 너도 친부모를 찾아서 잘해. 응. 얘기 다 끝냈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는 길에 왜 대꾸도 못하게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갔을까? 그 장면에서 이 영화를 다 통틀어서 저게 애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영화 끝나자마자 그 장면이 생각났거든요. 좀 인위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게 바뀌었어요. 인위적이다. 왜 저걸 꼭 저때 애가 하게 만들었을까? 저 뒤에 장면은 그러면 아저씨로 돌아가 이 아빠가 굉장히 가슴 아플 텐데 대꾸 못하게 말해놓고 가고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빠라고 이게 뭔가 좀 자기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애니까 화낸 거구나. 왜 아저씨로 돌아가려 그래? 라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더 화나게 해야지. 우리가 더 절망적이고 그래서 내가 망쳤다고 얘기해야지. 다른 말은 생각 안 나는구나. 나 일부러 잡힌 거야. 이렇게 될 거 나 어차피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아빠가 날 잡겠구나. 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니 굉장히 절묘한 대사더라고요. 자기적이지 않고 애들은 저렇게 말해버릴 수 있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대화를 이렇게 도모해서 국면을 바꾸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혼란스럽고 슬프게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말하면 후회할 말인데 그걸 왜 했을까? 같이 있고 싶고 화가 난다. 라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밖에 없구나. 떠나면서. 그 생각을 하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되게 좋은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또 보고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아역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게 놀랍다. 쉽지 않은 연기와 무드 이런 거를 아이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감독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걸? 우리한테 다음번에 고레에다 감독님 만나면 물어봐 주세요. 네, 우리 정평님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네. 묻고 싶네요. 저도 정말. 그러니까 뭐 아이들 연기가 훌륭하죠. 네. 네. 근데 그때 뵀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 캐릭터에 맞춰서 배우분을 섭외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아역 배우 거의 대부분 이제 신인이라고 하기도 못한 거의 이제 영화나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정말 감정적으로 이 친구와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시나리오를 맞춰서 쓰거나 변화시킨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은 그냥 정말 감독님이 좋아하는 어떤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뭔가 좀 상처받았거나 유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의 어떤 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때도 그 신고라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그 오디션장에서 그러했었는데 어떤 아주 짧은 순간에 보여준 어떤 눈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다고 하는 거 보면은 긴 말보다는 어떤 영화의 경험보다는 그 감정이나 그 순간의 뭐 느낌이 아마 통하면
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서로의 어떤 호감도가 있어야 잘 작업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태풍이 지나가면 말씀하시니까 거기 진짜 애가 말이 없어. 조용한데 어떤 순간 자기가 편안함을 느껴야만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런 애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말이 없어. 물어보는데 대답 정도가 아니라 날 안 쳐다봐. 그렇잖아요. 쟤는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영화를 찍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오히려 막 말 많고 막 왈가닥인 애들은 너무 날뛰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을 안 하는 애, 소심한 애를 내가 연기해야지라고 하는 외향적인 연기 천재가 아닌 한.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고 조금 힌트를 얻은 게 그 유리가 처음엔 진짜 말이 없다가 나중에는 막 오빠!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정말 소심한 애가 소심한 모습을 편하게 보여도 된다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가 친해지는구나. 시간을 정말 오래 보내서 친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필요한 장면을 생각해서 찍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뭔가를 찍어야 되니까 얘랑 친해져야지 이게 아니고 얘가 좋으니까 얘랑 친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이분은. 그러면 저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소심하고 안 친한 단계에서 소심함을 연기해야 되는 애를 어떻게 돼야 되지? 방치를 하나? 약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문은 또 여전히. 아마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을 오래 했고 네. 다큐멘터리를 오래 찍어내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 찍어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큰 방향이 있으면 그쵸. 나머지 거는 대세에 지장 없으면 그때그때 적용해서 맞아요.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체득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조금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운 촬영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까지 또 이때까지 하던 걸 또 한 것 같지만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는. 그래서 이제 가족 영화 말고 다른 영화를 찍는다 할 때 세 번째 살인이 굉장히 기대됐지만 제가 막상 보지 않았던 걸 반추해 보면 다음 가족 영화가 또 기다려지는 이런 신기한 감독님. 자연스럽게 차기작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유명한 분들하고 뭐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이 안 유명한 게 아니라 일본 분들이었으니까 일본 영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에다노크도 나오고 전혀 다른 배우들과 같이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죠. 가제가 진실이라 그러던가요? 프랑스에서 이제 촬영을 이제 곧 한다고 하고요.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는 영화이고 이미 뭐 공개가 됐는데 카트린 드네브나 줄리엣 비노시, 에다노크 이런 유명한 배우들과 같이 하는 영화이고 영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뭐 가족이 등장은 하는데 요번에 좀 방점은 배우의 어떤 연기라는 것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를 하는 이제 엄마와 배우를 꿈꿨던 이제 작가인 딸이 만나서 엄마의 어떤 촬영 현장에 같이 가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진 어떤 일들인 것으로 좀 대략 요약이 되는데요. 예전부터 감독님이 한 15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연극 극단 어떤 무대 뒤 분장하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한번 이 세계에서 어떤 배우들에 대해서 좀 써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메모를 해뒀던 것을 이번에 좀 꺼내서 영화화하는데 정말 그 배우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걸까? 연기의 세계란 어떤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좀 드러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또 좀 다른 어떤 가족극 혹은 가족극이란 틀로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현재까지의 어떤 정보들을 보면은 그런 좀 짐작이 되고 일단은 뭐 감독님으로서는 굉장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해외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다 다른 언어로 그 다른 문화권에서 이제 영화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이야기 있지 않을까. 감독님도 좀 기대와 좀 흥분과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하네요. 배우는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화를 찍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좀 전에 저희 그 아역 배우 그렇죠. 연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우리에게 그걸 탐구할 마음을 가지게 해놓고 자기가 또 탐구하러 프랑스로 간다니까 화나네요.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가란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난 자꾸 어떤 가족이라고 어떤 가족? 남나 모르겠어. 그리고 지난주 고레에다 히로카즈 특집 이번 주 영화까지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한 372분 정도는 배 감독이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짜증난다고. 태풍이 지나가면이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고인데 네. 자꾸 태풍이 지나가면이라고. 아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고 써가지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태풍이 지나가고구나. 그렇지. 태풍이 지나가고. 내가 약간 뭔가. 답답했죠? 그렇지 않았어? 저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제가 태풍의 눈에 있나 봐요. 얘가 빨리 지나가면 좀 집에 가겠는데. 왜냐면 저도 자꾸 어떤 가족이라고 써놓고 찾으면 안 나와. 자, 보면 어느 가족,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태풍이 지나가고군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계속 걸렸어. 근데 그거 한번 깝깝함이 느껴지고 얼마나 깝깝한지. 쟤네들은 왜 안 바로잡아? 막 이러면서 그랬을 그러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어느 가족, 멤버들의 한 줄 평을 이제 듣는 시간인데. 네네. 오늘은 정평님부터. 네. 가족의 속살을 살짝 들춰냈을 때 보이는 서늘한 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너무 길어. 다시. 네. 받아 적게. 가족의 속살을 살짝 들춰내 보여주는 서늘한 복심. 자, 배 감독님. 고레다 히로카즈 챕터 1 마지막 장. 뭔가 다른 챕터가 펼쳐질 걸 기대하시는군요. 네.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리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 황금 영역 줄게. 받았고 프랑스에서 다음 영화를 찍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챕터 2다. 라는 의미에서. 네. 저는 이건 꼭 이 영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특별히 더 느낀 것 같아요. 불편한 현실을 보게 만드는 솜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진짜 솜씨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숙제하는 마음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감독님 영화에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 쇼타가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일부러 잡힌 거야 라고 하는 앞뒤의 장면들에서 릴리한테 묻죠. 나도 사실 버리려고 했냐. 이 가족이 경찰에게 발각이 되는 그 순간에 병원에 있는 쇼타를 놔두고 살짝 도망을 갈까? 약간 그 어떤 갈등하는 순간들이 짧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쇼타의 물음에 아버지 역할의 릴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정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영화에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뭐 더 어찌 더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건 내가 인정할게. 라는 그 부분이 지금 잠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방식 아니면 우리 관계에서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소극적이지만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그 쇼타의 물음과 그 아버지로서 인정의 순간이라는 것이 저는 그 마지막에 좀 주는 울림이 좀 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어떤 고레다 감독의 가족 영화 속의 어떤 속살들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좀 내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다는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에서 똑같은 생각을 비슷하게 한 게 제가 조금 스스로가 실망스럽더라고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하면서 끌어안아 줄래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근데 막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막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실수할 것 같다는 막 이상한 건방진 생각도 들고 막.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게 이러고 할 때 그렇지 저게 책임적인 거지. 인정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감탄을 했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장면이 또 있는데 보통의 경우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찍은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사춘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남자애가 여자의 가슴을 본다는 거. 그걸 어떻게 찍는지. 그걸 왜 찍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찍어야 되고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보고 나면 상쾌하지는 않고 산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버리면 영화가 이상해지고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걸 너무 산뜻하게 대놓고 찍고 그 뒤도 정리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필요한 걸 하되 자기가 굉장히 윤리적인 상태를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 저런 가슴 클로즈업을 본 적이 없는데 히로카즈 영화의 여느 컷과 똑같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감탄했거든요. 그런 면이 아마 감독님의 확고한 윤리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찍힌 거에서도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상찬의 말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가족 네. 너와 나의 적정거리로 네. 마무리를 해야죠. 네. 어디다가 두고 싶습니까? 이 영화는. 저는 이거는 여름에는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여름에는 덥잖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땀 나요. 이 영화에서도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땀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추워지고 몸도 약간 쌀쌀해지는 겨울. 근데 그렇다고 맨날 입고 다니는 오리지널 파카에 이거를 쑤셔놓고 다닐 수는 없고 추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코트를 입었을 때 이걸 마치 핫팩처럼 안쪽에 넣어놓으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코트 주머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정평님은? 저는 지난번에도 베란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베란다에 계속 베란다에 꽂혀있네요 걸어놓는다 제가. 네. 햇빛 뜨는 베란다. 햇빛이 필요한가 봐요 제가. 네. 이번에도 베란다인데요. 베란다에 어떤 그늘과 빛이 이렇게 살짝 창문 이렇게 열어두면 네.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또 약간 그늘이 지다가 들어오다가 말랑하는 그런 사이가 있잖아요. 네네. 저거 경계쯤에 두고 싶어요. 그 그늘과 햇빛이 집 안으로 샥 들어오는 그 어떤 사이에.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냥 따뜻하기보다는 또 좀 그늘에 대해서 좀 그늘도 있고 네. 그게 계속 빛이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빛을 좀 이렇게 가만히 좀 보고 싶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그 영화를 놔두면은 어차피 그 빛과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것과 동일하니까 네. 놓여 있는 게 안 보이겠네요. 네. 똑같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림자도 위치가 바뀌고 그렇죠. 그 빛의 위치도 좀 바뀌겠죠. 색깔이 바래겠지. 예. 색깔이 바르게. 색깔이 바래고 비가 들이치면 찌그러집니다. 그땐 들여놔야죠. 버리던가 들여놓던가. 네. 저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서재에다가 잘 모셔두고 싶어요. 저는. 서재. 네, 그래서 숙제하는 기분으로 가끔 한번씩 꺼내보는. 그렇군요.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줄이 쫙 있겠네? 한 줄이 쫙 있죠. 그 시리즈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끝선 맞춰서 이렇게 역시 도장 깨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사이즈 다 똑같고 똑같이 또 시리즈로 네. 그 칸에 있겠군요. 네. 잘 안 꺼내보는. 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가족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네. 네. 시간이 갈수록 합이 조금씩 맞아갈 테니까 이번 달은 넉넉히 좀 지켜봐 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지난 방송보다는 훨씬 잘 치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많이 치고 들어오셔서 제가 말수가 줄어야 돼요. 그렇지. 네. 어렵네요. 숙제네요, 숙제.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